제가 앞서 올린 비디오들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의 지정학적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왔죠. 바로 전에 올린 비디오에서는 1심이지만 이재명에게 유죄 선고를 내린 한국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법치주의를 수호했다고 그랬죠. 반면 미국은 트럼프 같은 인간을 대통령으로 재선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자진해서 저버렸고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당연한 듯 살아왔던 법치에 의거한 Liberal International Order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자살골로 이재명이 다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커졌으니 글쎄요. 판사들이 과연 객관적으로 이재명에게 법을 집행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이 관련 법을 바꿔버릴 것이라고도 하고요. 한국도 그러면... 안녕하세요. 베네딕트입니다. 지난주에는 계엄령 난장판이 벌어져서 여러분께서 세계 질서 지정학에 신경 쓸 겨를이 없으실 것 같아 비디오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이 지났으니 이번 계엄령 사태가 한국 내에서만 말고 세계 질서 속에서 갖는 두 가지 의미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그러기 전에 먼저 저 같은 중도 성향의 해외 동포의 눈에 비추는 한국 상황을 한번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이번 계엄 사태 터지기 전에요. 주변 사람들이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고들 핏대로 올리면 저는 난 외국인이라서 잘 몰라서 묻는 건데 왜 탄핵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종종 물어봤어요. 그럴 때마다 여지없이 들은 답변은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렇고 저렇고 였습니다. 여론조사? 그건 증거가 아닌데요? 아니, 헌법에 대통령 면책 특권 조항이나 대통령 탄핵 소추 조항이 써있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 등등등 범법 행위가 뭐냐고요. 저는 잘 몰라서리 라고 하면 속 시원하게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얘기는 지난주 계엄령 사태 이전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하는 짓거리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끌어내리자라는 것 같으대요. 이런 와중에 윤 대통령이 갑자기 계엄령을 때렸는데 무수한 추측과 소문만 날모아지 그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계산하에 그랬는지 아직 아무도 정확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의 생각인지 김건희 생각인지 그들 뒤에 초능력자들의 조언인지 앞으로 터질 무슨 스캔들을 막기 위함인지 민주당이 방해해왔다고 하는 부정선거 관련한 선관위 감사 등등요. 한국식 신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닌 해외동포인 저에게는 객관적으로 대통령과 민주당 둘 다 문제인 것으로 비춰집니다. 먼저 민주당을 보면 다수당의 독점적 지위를 사용하여 정부의 고위 관직자 또는 지명자 열 몇 명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해왔고 열 몇 명이요. 경찰, 검찰 특갈비를 전액 삭감하고 정부 예비비의 절반인 2조 4천억 원 삭감, 단독 삭감해버리는 등 또 상권 분립의 한 축인 행정부의 양발목을 댕강댕강 잘라버리는 공격을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 고리 원전 중 하나가 멜트다운을 한다면 어쩌려고요? 경찰이 잠복 수사를 진행할 때 이제는 짜장면도 못 사먹는 것인가요? 민주당이 이런 공격적 공세 뒤에 수긍할 만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당리를 위한 또는 윤석열이 미워서 김건희는 더 미워서인지 저는 외국인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헷갈립니다. 한 가지 확실해 보이는 것은 행정부를 마비시켜 가면서까지 다음 대선을 위한 당의 인기를 확보한다는 계산은 보입니다. 그렇다면 희생양은 또 국민이겠죠. 윤 대통령이 국회 독재라고 하대요. 반면 윤 대통령은 보스 스타일의 리더로서 그가 갑자기 내놓는 정책들이 어떤 계산과 고뇌 끝에 어떤 이유로 나오는 것인지가 제게는 상당히 헷갈립니다. 의료 계획만 봐도 왜 어떤 면이 플러스고 어떤 면이 마이너스인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일정의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해내야 한다는 대국민 설득은 턱없이 부족한 채로 무슨 보스가 명령하듯이 밀어붙이네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10년에 걸쳐가 아니라 당장 의사수를 몇 배로 늘린다 식으로요. 그리고 여러분도 많이 들으신 소문이겠지만 사실 윤석열은 하우대 좋은 허수아비일 뿐이고 뒤에서 조정하는 것은 김건희다. 그런데 김건희는 자기가 공주 왕비인 줄 알고 허영과 욕망에 가득 찬 룸사람 출신이고 무속인이며 몇 명 다른 무속인들과 내통하면서 인사와 정책을 직접 챙기고 있다 등등 유언 비어드려. 앞으로 사실로 밝혀질 수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서도
이런 주장들이 증거를 통해서 사실로 밝혀지기 전에 대통령 탄핵을 운운했던 것은 전에요. 글쎄요, 앞뒤가 뭔가 잘 안 맞는 듯 하네요. 그러던 중 목적과 정당성이 뭐든 윤 대통령이 최악의 한 수를 둡니다. 마셜로, 계엄령의 정치적, 개념적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셨나요? 에이, 한 국가의 검찰총장을 지내신 분인데 그럴 리가. 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 또는 절대절명이 필요에 의해 군이 일사불란하게 임시적으로 최고 통치권자의 명령을 받아 나라를 통제하는 거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거나 앞서 말한 것처럼 고리 원전의 멜트다운 사고가 일어나서 경상남북도가 민간 기관 및 경찰의 힘만으로는 통제 불능한 상황에 갈 경우 뭐 그런 것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계엄령을 현 정부가 자신의 정책을 반대하는 당을 잡는 데 사용한다? 그건 또 말이 계엄령이지 사실 쿠데타 같은데요. 군부가 현 민간 정부를 뒤엎는 클래시컬한 쿠데타 말고 현 집권 정부 자신이 국회를 계엄령으로 폐쇄해버리는 행위는 글쎄요. 저는 1980년대 폴란드 공산 정권이 레크 와렌사가 이끌던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솔리다리티 트레이드 유니언을 잡으려고 계엄령을 사용했던 것 외에는 다른 비슷한 일을 찾아보기가 영 쉽지 않대요. 뭐 이것도 김건희가 시켜서 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여하튼 2024년 12월 8일 현재 국회에서 탄핵안은 통과하지 못했다 하니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 모두 주목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번 사태의 첫 번째 지정학적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세계 질서를 뒤엎어가고 한국에도 닥쳐오는 포퓰리즘 얘기입니다. 저는 좀 더 쉽게 팬클럽 정치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마가와 공화당은 트럼프의 팬클럽, 개딸과 민주당은 이재명의 팬클럽. 한국 수구 고통은요? 글쎄요, 윤석열이 팬클럽이 있기는 한가요? 어떤 정치학자들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이 이긴 이유가 국민이 윤석열을 잘 알고 좋아해서라기보다 이재명만은 안 돼라는 국민 정서였다고 하대요. 이재명이는 지원제가 너무 심각하고 많아. 그를 추종하는 친중, 종북, 좌파는 어떻고 뭐 등등 그런 거요. 지난 몇 편의 비디오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전 세계는 Populist Authoritarian Leader, Populism, 즉 대중주의를 얻고 또는 불러일으켜서 권위주의, 독재주의를 펼치는 지도자들이 흡사무슨 바닷가 파도처럼 지속해서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필리핀의 두테르테, 브라질의 볼소나로,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헝가리의 빅토 오르반, 그리고 조금만 비약하면 영국의 보리스 존슨까지, 그리고 최악의 파퓰리스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등등이요. 미국의 트럼프 현상을 보면 파퓰리즘이란 현상의 역학관계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미국 인구의 20%가 실질적인 문맹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54%는 초등학교 6학년 미만 수준이고요. 놀랍지 않으세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소셜미디어 SNS 시대에 깊은 생각과 연구는커녕 조금만 긴 패러그래프, 문단도 써보지 않고 살아가는 인구가 젊은 층을 비롯하여 대부분이지요. 그럼에도 시민 각기 한 명은 한 표를 구사하는 정치적 파워를 보여야죠. 그러니 그런 대중을 상대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러니 당장 고생스럽더라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뽑아주겠어요? 여러분이 이걸 원하니까 나서서 확 해버리겠습니다 라고 말초신경 가려운 데를 시원하게 긁어주는 정치인에게 표가 가지요. 어떻게 무슨 돈으로 어떤 역효과를 감수하고 한다는 얘기인지는 사실 관심 밖입니다. 반면 한국의 문맹률은 단 2%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도 파퓰리즘 쪽으로 점점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정치학에서 파퓰리즘의 실과 바늘과도 같은 현상이 personality cult, 우리말로 개인 숭배라고 합니다. 즉 제가 말하는 팬클럽 정치죠. 미국의 트럼프가 그 대표적인 예고요. 한국을 보면 박근혜 때도 박정희 향수의 영향이 있다고는 하지만 극성스럽게 그를 추앙하는 추세가 있었지요. 문재인은 박근혜 탄핵 후 반사적으로 대통령이 됐다 치고 윤석열은 문재인에게 실망한 이들과 이제 명만은 안 돼 정서가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치고 그러나 이재명 지지자들의 퍼스널리티 컷, 팬클럽 정치 현상은 점점 심화되고 노골화되고 극성스러워지는 것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개딸들의 무조건적인 그의 사법적 치부에 대해서는 무조건 방어벽을 쳐주는 지지를 넘어서 그가 일약 대한민국을 구제할 현자라도 되는 양
어르신이 그에게 큰절을 하질 않나. 공부와 과를 따지는 논의에는 들으려 하지도 않고 먼저 바로 과를 내고 적대적으로 나오는 그런 종류의 지지층이죠. 저는 지금 이재명이 좋다 싫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뭐 결국 외국인이잖아요. 이런 팬클럽 정치 현상이 파퓰리즘이 이제는 한국에서도 점점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 제 눈에 보여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퍼스널리티 컬트에는 깊은 인간의 속성이 바탕합니다. 유발 하라리라고 세이피언스라는 책 저자가 있죠. 아마 많이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의 최신 저서 넥서스에 이런 대목이 납니다. 약 7만 년 전 인간의 뇌 구조에 다른 모든 생명체와 확연히 다른 한 가지 능력이 생겼다. 단순 인포메이션 데이터의 전달이 아니라 스토리, 이야기를 만들고 그것으로 소통하며 그 스토리를 통해 공감하는 능력이다. 이 능력 덕택에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비교가 안 되는 고도의 거대한 스케일의 협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되었다. 이것이 인류가 문명을 이룩할 수 있게 했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 민주주의라는 하나의 스토리에 공감한 무리가 그런 정치 체제를 만들어 그 권익을 공유한다던가, 공산주의라는 스토리를 마르크스, 레닌 등이 주창하자 그 스토리에 공감한 사람들이 러시아 혁명을 일으키고 그 결과 수십억 명이 근 10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해왔지를 않나. 머니, 돈이라는 것도 하나의 스토리 아니냐. 종이돈이 왜 어떤 가치를 지니겠나. 정부가 그런 가치를 보장해준다는 스토리인 것이다. 그 스토리에 공감한 인류는 돈이라는 것을 사용하여 경제활동 등을 영위하는 것이다 라고요. 그런데 이 스토리가 퍼스널리티 컬트에서 어떤 관여를 할까요? 역시 하라리의 책 넥서스 중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구소련의 무시무시한 스탈린 정권 중에 실제 이야기입니다. 스탈린의 아들 바실리가 아버지 이름을 팔고 다니며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위에 군림하면서 온갖 나쁜 짓을 하고 다니자 스탈린이 그를 불러서 심하게 나무랍니다. 그랬더니 바실리 왈, 나도 스탈린인데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그러자 스탈린이 그럽니다. 너도 스탈린이 아니고 나 역시도 스탈린이 아니야. 스탈린은 이 소련이라는 공산국가의 파워야. 스탈린은 신문지상이나 초상화에 그려져 있는 바로 그것이야.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라고 이 바보야 라고요. 재밌는 말이죠. 즉 스토리는 컴퓨터끼리 주고받는 팩트 데이터 그 자체가 아니고 거기에서 시작하여 스토리로 확 비약된 그 아이디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퍼스널리티 컬트는 바로 그 한 인간을 대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인간에 대하여 엮어진 스토리를 추정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뇌에 박힌 스토리는 매우 강력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You can't learn what you think you already know. 당신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배울 수는 없다라는 말이죠. 어떤 한 인간에 대한 스토리에 매료되고 그 매료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소위 사일로 멘탈리티, 부서 이기주의 심리 또는 에코 체인버, 반향실, 즉 메아리가 끝없이 울리는 공간 속에 자진해서 갇혀버리기 일쑤이죠. 생각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해볼 이유는 점점 멀어지는 것이고요.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고 SNS 덕택에 짤막짤막한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정보 쪼가리들이 뭉게구름 같은 추론을 일으켜서 생성되는 스토리를 바탕으로 하는 퍼스널리티 컬트에 한국도 미국처럼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종전에 세련되고 합리적인 민주주의 체제로 돌아갈지 한국이 돌아갈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나 안 돌아간다면, 그래서 팬클럽 정치에 기반한 파퓰리즘 정치가 지속될 것이라면 우리가 알던 세계 질서는 근본적으로 변형하는 중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세계 질서 속에서 한 국가의 정책 설정은 점점 냉철한 계산과 기획에서 멀어져서 파퓰리스트 지도자의 개인적 성향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스토리가 결정하게 되겠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기서 윤석열의 계엄령 코미디가 의미하는 두 번째 지정학적 문제가 대두됩니다. 바로 이재명과 그를 지지하는 자들의 친중 성향입니다. 이번 계엄령 사태 덕택에 몇 달 후 또는 2027년 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재명의 당선이 현재로서는 매우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죠. 그를 향한 형사건들 중에서 그의 피선고권을 박탈할 선고가 대법원 확정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이겠지만요.
그러나 이렇게 된 마당에 겁먹은 또는 기회를 엿보는 판사들이 정거와 판결 기준 지침을 외면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또는 국가의 화합과 앞날을 위해 선고를 99만 원에 책정한다면 앞으로 두고 볼 일입니다. 외국의 지정학 분석가들 중에는 대한민국의 최대 위협은 실질적으로 북한이 아니라 중국인데 한국 사람들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하며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김정은이마저도 이것을 알아서 중국은 절대 믿지 못할 국가라고 손을 긋고 있는데 라면서요. 그들 중에는 중국 출신 분석가들이 제일 고개를 갸우뚱거리지요. 머리 좋은 한국 사람들이 어떤 순진무구한 편이 있나? 지난 10수년 중국이 중국 공산당 CCP의 치밀한 장기 정책 및 작전 하에 경제적, 문화적, 학술적, 정치인, 언론적으로 다른 국가들을 침투하여 종속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것이 싫지 않은 건가? 그냥 미국 서양 문명에 대한 이질감을 느끼는 건가? 문화적으로는 중국과 더 가까우니까 등등 질문이요. 이런 중국 주변 국가 침투 전략은 그저 듣기 좋은 수식어로 치장된 아름다운 민간 교류가 아닙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공표하고 시진핑이 여러 번 친히 담론해 주신 중국 공산당의 공식적 정책이고 전략입니다. 여러분 중국 굴기나 중국 몽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계시잖아요. 이 정책의 일환이 바로 소위 인류 운명 공동체, 공동 운명 하에 같은 미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커뮤니티입니다. 그런데 어떤 공동된 문화 또는 정치 체제 하에서요? 물론 중국 거죠. 그럼 인류 운명 공동체의 이념적 근거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천하 사상에서의 천하 일가, 하늘 아래 위대한 중국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가족 같은 하나의 화목한 세계를 구축하자는 얘기죠. 그 일환으로 전파 공정, 중국 문화의 유포, 문화 공정, 문화와 역사의 재설계하겠답니다. 통북 공정, 동북아시아에서 잘 아시잖아요. 특히 김치 공정도 이 중 하나지요. 등등 정책을 펼쳐나가지요. 그 실전 임무는 주변 나라, 특히 한국같이 넉넉히 있는 나라에 대한 전략적 침투 활동입니다. 이 정책 활동은 중국 공산당의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가 앞장서고 문화관광부와 전국 선전사상문화공작회의 등의 부서들이 동원되고 있고요. 중국이 이렇게 치밀한 계획하에 경제인, 학계, 정치인, 언론인들을 상대로 한국을 침투하여 종속시키려고 하는지 그 예를 제가 영문 번역한 중국 관련 서적에 언급된 내용 등을 통해서 한두 가지만 살펴보실까요? 먼저 간단한 예로 고도기술력 산업스파이 작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관시, 눈이 휘둥그레지게 만드는 식사 대접, 술 접대, 그리고 여자 접대 등을 하고는 에이 우리 형제지간 에이 XX 동서지간인데 에이, 그러지 말고 테크놀로지 좀 줘 하는 거죠. 그럼 그 후에는 지금 받는 연봉 4배로 중국으로 모실게 그러면서요. 그러면 한국 기술자 경영인은 마지 못해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테크놀로지를 조금 제공해 줍니다. 그러는 순간 그는 불법 행위를 한 것이고 크게는 국가 반역 행위를 한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중국 공작원이라 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슬쩍 이 약점을 잡아 협박하지 않겠어요? 인생 파트너 맞느냐? 아니면 계속 술, 여자 관시, 돈을 받느냐? 빠져나오기 힘든 늪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겠죠. 이런 침투가 학계에서 도리어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학회한다고 중국으로 모셔가서 관시 접대해주고 그러면 그 교수는 그 사실을 한국으로 와서 이력서에 쓰고 과시할 수 있고 그럴 때쯤 중국인은 작은 테크놀로지나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죠. 아주 공손하게 예의를 갖추어서요. 서로 학자들이니까는요. 그러면 한국 교수는 학계 협조 차원에서 내지는 등등 조그만 것을 제공합니다. 또는 반대로 중국 학자가 한국 학자가 필요로 중국 내부 정보를 줍니다. 그러는 순간 그 중국인 컨택트와 뗄 수 없는 관계가 형성되겠죠. 주고받는 것이 학자로서의 예의니까는요. 안 그래요? 안 되겠다. 우리 이젠 인연을 끊읍시다. 했다가는 이제 한국 학계에서 끝발 없는 별 볼 일 없는 학자로 도태되게 되겠죠. 중국 학자가 이젠 아무 정보도 안 줄 테니까는요. 앞서 본 산업 스파이와 마찬가지로
패턴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침수 작전이 한국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많이 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판에서는 중국의 초청을 몇 번이나 받아 다녀왔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정치인의 교육 배경이 그리고 문화적 성장 과정이 순수 국내파라면 더욱 중국 침투 작전에 취약한 것 같습니다. 미국, 걔네들은 건방지게실이 초청도 안 해주는데 우리 중국 친구들은 막 기분 좋게 초청도 해주고 관시 대접도 해주고 같은 아시안들끼리 잘 해보자고도 그러고 무슨 삼국지에 도원결의 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특히 정치판에서는 현란하고 듣기 가슴 벅찬 윈윈 수식어가 난무하는 슬로건 구호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어떤 정치인이 중국에 갔다 와서는 중국共产당의 어느 고위 간부가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 한중은 백년 만년 서로 존중하며 잘 공존하자고 전해달라고 했다라고 발표할 수 있으면 얼마나 그 정치적 위상이 높아지겠습니까? 이렇다 보니 중국의 한 연구에 의하면 중국의 연구요. 중한 운명 공동체의 특수성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먼저 제안하고 중국이 이에 호응을 했다라고 한다지요. 후진타오가 2012년에 처음 내놓은 개념인데 노영민 주중 한국 대사는 2017년 인터뷰에서 한중 양국은 운명 공동체이며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고 같은 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중국에서 열린 세계 정당 고위급 대화 기조연설에서 정당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인류 운명 공동체의 미래와 행복을 만들어가자라고도 했고요. 앞서 우리가 알아본 중국 공산당의 인류 운명 공동체 정책을 공식 정책 및 전략으로 이해를 하고 하신 말씀들인지.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대만 문제에 대해 기자가 질문을 하자 우리가 왜 대만 문제에 관여합니까? 남의 나라 일인데 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다지요. 그럼 북한이 또는 북한 붕괴 후에 북한을 접수한 중국이 한국을 위협하는데 미국이 신경 쓸 일도 없겠네요.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조금 너무 무책임한 포퓰리즘적인 멘트를 한 것은 아닌지 헷갈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결론적으로 윤석열의 기막힌 한 수로 이재명이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한미일, 대만, 호주, 인도 그리고 이제는 필리핀도 미국의 군사기지들을 허용함으로써 합세한 대중연합전선에서 weakest link, 가장 열악한 연결고리는 바로 한국이 될 판이네요. 에이, 미국이나 중국이나 강대국 노름하는 것을 똑같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 미국이 한국을 점령하거나 자기 속국으로 만들려 하는 것이 상상이 가세요? 걔네들 돈 들고 힘들고 귀찮아서 안 해요. 그냥 자기네들 국익 관점에서 볼 때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들어 자기네 편에 서라고 압력을 넣는 것 뿐이지요. 반면 중국은 앞서 10분 동안 살펴본 것처럼 공식 정책 전략이 한국을 자기 속국으로 만들려는 것이고요. 거대한 능구렁이가 천천히 꽉 조여오는 것처럼요. 지정학적으로 볼 때 윤 대통령의 주요 업적을 좀 치자면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를 통해 한미일 공조를 가능하게 한 것일 텐데 그게 좋든 싫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흔들리게 될 판입니다. 얄미운 자기 국익만 내세우는 미국이지만 공산주의로 가거나 중국의 실질적 속국이 되지 않으려면 결국 미국과 이 연합전선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한국으로서는 글쎄요, 벌써 걱정이 앞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